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예고한 대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최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정치 현안에 대한 주요 생각 직접 말씀 듣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진장관님과 박 실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신 이후에는 한판승부 출연이 예. 전화로 처음이죠. 전화로 뭐 그렇죠, 했었다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동탄에서 계속 계시는 거죠? 동탄에 거의 금토일 가까이 있고요. 금토일. 아직까지 이제 전셋집 살집을 못 구해가지고 예.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니까 그 동탄 그 주민축제도 가셔서 발언도 하시고. 그렇죠. 내일도 갑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아무튼 이제 동탄에서도 열심히 의정 활동하실 것 같고. 자,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그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이 특검법 처리의 의미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뭐 사필 규정이고요. 음.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게 가장 명시적으로 무너진 케이스가 최상병 건 그리고 또 박정훈 대령의 처우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중요할 텐데 예.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개혁신당은 당론으로 뭐 이게 거부권으로 돌아 나온다 하더라도 예. 다시 표결에 임할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국민의힘에 오늘 김웅 의원이 또 찬성 표결한 것도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게 사실 좀 특이한 게 국회의원 회관에서 제가 뭐 사무실에 일 좀 보고 있다가 저희 당 사무실 일 보고 있다가 마침 김웅 의원이 저희 사무실 앞에 지나가가지고 바쁘게 이제 본회의 달려가는데 제가 김웅 의원 잡고 형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나는 할 거야 이러고 갔어요. 진짜로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김웅 의원이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한 표를 던졌다. 근데 반면 그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 입장을 언론에 많이 표명을 하셨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셨더군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봅니다. 진정한 승부처는 결국에는 거부권 돌아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거든요. 제2요구권이 이제 처리됐을 때.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그런 판단이 지금 시점에서 최종적인 판단 아닐 것이다. 아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비공개 투표를 하는 기밀 투표하는 이제 거부권 표결에서 실제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김웅 의원은 이례적으로 용기 있는 케이스고요. 그런가요? 예. 아하. 왜 이례적인 용기라고 판단하십니까? 근데 당 의원들 다 나가는 상황에서 혼자 남기는 정말 힘든 상황이다. 그렇죠.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김웅 의원은 이번에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의정 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생각도 있는 거로 보이지만은 대다수는 만약에 본인이 의정 활동을 그만두더라도 뒤에 공기업이라든지 한 자리 생각하면서 눈치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김웅 의원은 역시 전문직. 맞아. 역시 전문직. 변호사 개업을 할 수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변호사 김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변호사 김웅 한판승부에 많이 초대해야겠네요. 아니 그런데 평소에 네. 그 특검법 특검법 통과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었던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네. 조경태 의원도 계셨나요? 이상민 의원 이런 분들은 그 말한 거하고 행위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별적인 상황 좀 봐야 되는 게 이게 의사 일정을 보면은 어쨌든 그 예정된 법안들 처리되고 나가지고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사이에 이석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우리 당의 조홍천 이원우 의원님도 마지막에 이원우 표결할 의원과. 때 아하. 이게 기권하신 거로 내가 제가 깜짝 놀라고 전화드렸는데 이게 사실 민주당에 이제 친한 의원들이 있잖아요. 예. 그 원래 조홍천 이원우 의원님들은. 예. 그래서 원래 물어봤더니 오늘 처리 안 할 계획이었대 김진표 의장이.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기로는 그 어제 박지원 의원이 좀 파격적인 유튜브에서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2부에서 나올 예정이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님이 평소에 공언했던 것과 좀 다르게 좀 흘러간 상황이다. 그래서는 이제 요건 좀 지켜보고 나중에 거부권 투표 때가 아마 진검승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대통령실 첫 반응은 이 협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굉장히 강행 처리 유감스럽다. 그리고 이 단독 처리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면 거부권은 강행 처리 아닌가요? 뭐 그게 이게 지금 거부권은 그럼 뭐 협의해가지고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글쎄요. 그 최상병 건에 대해 가지고 너무 방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국민이 기대하는 것보다 방어적인 이유는 오히려 이 특검 팀장을 해본 대통령의 필요 이상의 방어적인 행동 아닐까. 사실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때 국정농단 특검을 보면은 브리핑할 때는 어떤 상황인지 알지. 실제 그 뒤에는 훨씬 많은 사람이 잡혀갔다 풀려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차치 뒤졌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당신께서는 그런 수사를 해보셨으니까 내가 여기서 허점을 보면 어떻게 나중에 혹시 일이 잘못되면 수사될 줄 알기 때문에 방어적이신 것 같은데 오늘
조국 대표가 좀 표현을 하신 부분이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은 갔던 게 예. 조국 대표가 이번에 민정수석 임명하는 걸 보면서 사실 우병우 수석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냐. 제2의 우병우 수석 얘기를 했죠. 저는 뭐 조국 장관이 하는 말에 대해서 평소에는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오늘은 아주 정확한 부분, 아픈 부분을 찔렀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하. 대통령이 원래 민정수석을 안 두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검찰이나 이런 데가 직접적으로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취득하고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겠죠. 정권 후반기에 가서는 예, 모두 저도 총선 들리는 게 결과.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뭐 검찰 수뇌부와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부담스럽죠 말하기가. 네, 평소에 편하게 말하는 사이에서도 편하게 말하기 어려워지고 예. 그럼 중간에 뭔가 하나의 절차를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게 아닐까. 이게 이제 뭐 조국 대표나 제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맞다면은 되게 방어적인 겁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세워서 이제 검찰에 대한 사정기관에 대한 통제를 좀 강화하려는 포석이 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지금 이원석 총장 그리고 송경호 중앙지검장 사실 다 원팀이라고 생각하는 팀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 가지고 이제 중간에 누군가를 두고 대화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지금과의 다른 상황이 뭔가 발생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가 되고 이제 재표결을 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결 정족수 198석의 표 17명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인데 만 21대 국회 안에 그러면 이게 처리될 수 있을까요? 이탈표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 이미 국회에 출석 안 하시는 의원들 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이미 국회에 안 나오시고 해외에 가신 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예, 뭐 다양하기 때문에 예. 정족수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사실 이미 김웅 의원은 공개적으로 행동을 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이 조금 다른 입장, 조경태 의원 같이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 분들, 이분들에게 뭐 물론 당연히 대통령 측에서도 설득에 나서겠지만은 이분들은 끝까지 언론에 관심 받으면서 어떤 표결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만약 제2국권을 뭐 대통령이 행사할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 저는 이런 국회에서 것도 온다면 궁금해져요. 김영주, 이상민 이런 의원님들 어떻게 행동하실까? 사실 저는 이분들이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의 일방주의에 반대해서 이상민 의원은 넘어가셨고 그리고 또 김영주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공천 결과에 좀 반발하셔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게 그렇다고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과 일체화가 되는 그런 당적 변경이었을지 예. 이건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탈표는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규모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의외로 이제 의외로. 21대 국회 내에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잘 아시는 분들도 보면은 나 4년 동안 솔직히 너무 눌려 살았다 이런 식으로 술 한잔 들어간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예, 나 너무 할 말 못하고 동네 가서도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선거 이꼴 나고 굉장히 좀 화가 나 있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무기명 투표에서 민심의 요구만 잘 전달이 되면 이탈할 수 있는 실제로 아니 근데 이런 거죠.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이 돼요. 영화 링컨 이런 거 보면 사실 노예 해방이라는 아주 숭고한 그런 법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 뒤에서 얼마나 사실 현실적인 고민과 그리고 에이전트들의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걸 우리 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각자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제가 저랑 솔직히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요. 아하. 예. 근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진정성 있게 얘기하면은 뭐 고뇌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보면은 뭐 당연히 대통령실 측에서도 뭐 영화 링컨처럼 어떤 당근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게 다 비공개 투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동작할지는 봐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방금 전에 우리 박성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마음을 정치인들이 읽어내는 게 아닐까.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철규 의원은 이제 나온다는 의사가 있었다가 그러니까 어떤 보도가 있었다가 다시 또 이제 안 나가기로 했다는 그 보도가 있다. 또 본인이 직접 또 SNS에 아니다 아직 결정한 거 없다 이렇게 또 수정하는 경우가 있었고 오늘 또 송석준 의원이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원내대표 하기 싫어하는 거죠 전부 다. 전부 다요? 예.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원내대표라는 걸 체감적으로 아는 거죠. 이게 원내대표가 가장 죽을 맛인 게 의석수가 2대 1인데 뭐 참
용산에선 유도리 없이 막아라 이런 거밖에 지령 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나라 재정도 지금 거의 곳간이 비어가기 때문에 예. 예산국회 들어가가지고는 무조건 안 돼. 기재부가 오히려 이제 적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원내대표 받아가지고 뭐 박수 받을 일이 없어요. 예. 이거를 지금 뭐 내 생각에 연봉 10억에 모집해도 안 모집될 것 같은데 연봉 10억 줘도 안 한다. 원내대표한테 이거 연봉 10억 줘도 안 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연봉 10억 왜냐면 줘도 안 한다. 정치적으로 매장이 될 게 예정돼 있는 그 수순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그런가요? 제가 말했잖아요. 뭐 줄줄이 특검의 국조 같은 거 안 받는 역할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예. 특검도 그리고 그렇고. 잘 생각해보면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업보인 게 예전에 그 주호영 대표께서 원내대표 하시고 이랬을 때 그때 무슨 뭐 경찰국 설치 예산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뭐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워낙 이제 용산 쪽에서 완강하게 나와가지고 뭐 주호영 대표가 지금 원만하신 분이 적당히 조절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걸 또 용산에서 뭐 약간의 과격한 언어와 함께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주 대표님이 못할 정도면 지금 뭐 협치는 거의 안 될 거다. 주 대표님 정도면 여야에서 신명 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 성품이라는 거 봤을 때. 근데 주 예. 대표님이 못 풀어낼 정도의 임기 1년차 원내대표 자리를 지금 임기 3년차 의석도 다시 또 2대1 구도에서 이거 풀어내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대표 그런 얘기 듣고 있으니까 예. 아, 이철규 의원이 참 가상하다. 네. 그런 스스로 정도 손을 든 거 자체가 든 거 자체가 인정하다. 용기나 정말 뭐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책임감이 책임감이 책임감. 아니죠. 이게 제가 약간 그 세게 말씀드리면요. 예. 결국엔 태백산맥 동쪽은 따뜻하다는 거죠. 태백산맥 동쪽은 따뜻하다. 너무 깊이 있는 말이어서 그러니까 해석해 그 주세요. 소백산맥 남쪽이나 예. 태백산맥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다시 당선되는데 문제 없다는 거죠. 아하. 예. 이철규 의원 굳이 지역구가 안 이제 나서도. 강원, 예, 영동지방, 태백산맥 동쪽에 있는 분들은 영동지방. 예. 아하. 그렇고. 그럼 이철규 의원의 선택을 예상해 본다면 나옵니까? 봐라 나올 사람 없지 내가 나갈게 이걸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안 될 아하. 겁니다. 예. 그래도 안 된다. 지금 벌써 사실 일간지 사설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험악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은 이철규 의원이 지금까지 당직을 맡으셔가지고 성과를 낸 당직이 뭐지? 인재 영입 뭐 사무총장 뭐 그전에 공관위원. 뭐 부총장도 하셨고 다 했는데 공관위원도 하고 그런데 이게 뭔가 우리가 예를 들어 이거를 굳이 뭐 군대 내 장교들의 진급에 표현하자면은 소령 때 성과 안 좋고 중령 때 성과 안 좋고 대령 때 성과 안 좋은데 지금 갑자기 합참의장 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해가 확 되네요. 이게 정상적인 군이면은 이게 거의 반란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은. 아하. 그러니까 저는 물론 선거에 의한 당직이기 때문에 예. 이게 총기가 모이면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거의 뭐 이런 표현이 과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합참의장 되면은 진짜 희한한 그 인사라고 사람들이 손가락 칠 겁니다. 그 송석준 삼선의 송석준 의원 이번에 이제 3선에 성공했고 경기도 이천이 지역구인 분인데 아까 이제 박 실장님은 송 의원의 이번 출사표가 어떤 의미에서 또 페이스메이커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었는데 대표님 잘 아세요? 송 의원? 잘 알죠. 아, 예, 그게 지방선거를 당대표로서 치러보면요. 예. 재밌는 일화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송석준 의원님 혹시 이 방송 들으신다면 저와의 재밌는 일화가 기억나실 텐데. 예. 그 어떤 일 긍정적 일화입니까? 아니면 기억하기 싫은 일화하셨어요? 예, 재밌는 일화였어요. 저 청취자들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굉장히 말씀을 해주시는데. 혹시 잘 되시면 얘기할 일이 있겠죠. 잘 되시면? 근데. 뭐 대통령과 관련된 일화였습니까? 그냥 뭐 제가 봤을 때는 선거 때는 다 예민해지긴 하지만은 저한테 좀 과격한 얘기를 많이 하셨죠. 대표님에게. 대표실에 찾아오셔서 많은 얘기 하셨죠. 대표실에 찾아와서 송 의원님께 이제 뜨끔한 그 에피소드가 기억나시겠군요. 뭐 공천 때는 다들 예민합니다. 그렇군요. 그 뜨끔한 얘기가 이제 송석준 의원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 얘기를 전했다. 사실 그 분위기를 전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경기도의 의원님이시니까요. 예. 경기도 지역에서 뭐 그 지방 의원들 뭐 공천하고 이런 과정 그런 거에 관심이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뭐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도 주목을 끌었는데 이제 관외 사전 투표에 참여한 청년층들에 대해서 자기가 투표할 후보들 잘 모른 채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개인 SNS에 올리셨더군요.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제가 평소에 박수영 의원을 이제 윤핵관 호소인 취급하면서 예. 수준 이하로 평가하지만 음. 이번에는 오히려 제가 박수영 의원한테 예. 절반 정도는 제가 그 뭐같이 말씀하셨는데 찰떡같이 제가 해석해드리자면은 예. 관외 사전 투표에 대한 지적은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그래요. 말이냐면 관외 사전 투표라는 거는 음.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를 놓고 보면은 동탄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은 동탄에 살지 않는 분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실제로 선거 운동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표 성향이 지역 주민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2030을 특정해서가 아니라 관외 사전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예, 공보물도 받아보기 어려우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후보를 만나보기도 어렵다 보니까 예. 실제 선거전을 좀 모르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지적은 동의하고 그래서 뭐 전자 문서 형태로 뭐 공보물 보내주든지 이런 것들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그런 부분은. 부분에 대한 박수영 의원의 지적은 저는 뭐 의외로 정확한 지적이다. 근데 아하. 이걸 또 이 뭐 세대로 싸잡아서 얘기하는 2030 거는 파메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고 음.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선거 때마다 문자 공여도 이렇게 받고 하는데 저는 안심번호 우리가 여론조사하는 것처럼 선거 때 그냥 모든 후보에게 지역구 유권자의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것 방법이겠다. 그리고 종이 홍보물 말고 거기에 이제 뭐 다 같이 2회 정도 예를 들어서 예. 다 같이 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선거의 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전화번호를 얻기 위한 불법이 사실상 강제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거가 사실 젊은 후보들 입장에서 하기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그런 시대에 맞는 관리를 하는 것도 좋겠다. 근데 그걸 뭐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박수영 의원이 좀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구도나 정부 이런 게 총선 같은 경우 예. 그런 게 사실 많이 작용하고 인물 같은 경우는 뭐 5에서 10% 정도 어쨌든 뭐 중도층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준석 대표나 몇몇 분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대중들에게 자기 색깔을 낸 분들이 개인적으로 됐지 사실 지금 보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론에 따라서 다 되는데 거기서 공보물에 이 사람의 특이점을 뭘로 알려줄 것이며 예. 실제 의정활동 보면 당론 다 따라가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먼저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그런 건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팬덤형 그리고 당론형 정치가 활성화되려면은 예. 오히려 완전 비례대표제 플러스 연정을 기반으로 한 정치 체계가 옳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환경 정책에 관심 있으면 유럽식으로 녹색당 같은데 자기가 네. 투표하고 사안별로 그거를 이제 연정을 펼친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연정 펼칠 때 아예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맞는데 예. 뭐 사실 좀 아쉽긴 하죠 그거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얘기는 사실은 중요한 건 또 당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앞두고 근데 저희 이제 김현정의 뉴스에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셔가지고 국민의힘 전당대 출마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 돼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건 네. 대표 그 현재 당선 구조상 가능성. 제가 당선됐을 때 이제 제가 아하. 많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것과 다르게 제가 당심 70% 여론조사 30%의 역선택 방지 룰까지 달고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제일 나이 높은 아마 선거 중에 하나였을 텐데 거기서 이제 나경원 대표한테 거의 한 4~5% 차로 겨우 이긴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당심 구조는 더 불리합니다 그때보다. 왜냐? 개혁신당으로 6만 가까운 당원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아하. 그러니까 이게 굳이 표현하자면 소금물에서 물을 더 뺀 겁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거 물을 더 타든지 아니면 소금을 빼든지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더 힘들 거다. 아하. 그러면은 유승민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좀 중도적인 성향이나 아니면은 주류적인 시각과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당선되기 너무 어렵다. 예.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오늘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인천대 강의에서 이런 말씀하셨네요. 지금의 당 대표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습해 당락을 떠나서 당내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도전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오늘 강연 생각에서는 좀 뭔가 고민해서 조금 더 한 발 나서신 것 같은데요. 제가 유승민 대표랑 철학적으로 많은 부분에 일치하면서 다만 정치 풀어가는 스타일은 저랑 유 대표랑 좀 다르거든요. 예. 저는 한 20%의 가능성이 있으면 저는 던지고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도전하고 보는 스타일인데 유 대표는 아무래도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뭐 경기도지사 선거 때 개입해가지고 네. 판을 좀 이렇게 엎어놓고 그 다음에도 뭐 이렇게 계속 당내에서 유 대표를 견제하려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의 유 대표보다는 조금 안정축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정 추구를.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이번에 될 확률은 낮다고 우선 전제하고요. 당 대표에. 예, 하지만 유 대표는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예. 그것과 관계없이 도전하는 모습은 의미가 있다라는 음. 생각인 거죠. 그거는. 오늘 인천대 강의를 보면 딱 그런 느낌이 드네요. 결과에 관계없이 나가신다. 좀 뭔가 이 당의 변화. 보시면은 천하람이라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지난 당 대표 선거 때. 15% 가까운 득표를 우리가 이제 천하용인 팀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그게 천하람의 자산인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정치는 선진화 돼가기 때문에 예. 그 자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요. 가가지고 옳은 소리만 하면은 선거를 치를 정도의 자금도 모일 뿐더러 다 미디어가 받아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예. 어느 때보다 미디어의 지형은 국민의힘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지형이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거기에 가장 용기 있게 올라타는 사람이 아하. 이번 선거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 전당대회에서. 용기 있게. 예. 올라타라. 그런데요, 네. 천하람 이준석을 유승민하고 이렇게 딱 네. 그대로 놓고 비교하기에는 이제 네. 나이 변수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나이가 있는데 그 한번 해보고 네. 또 다음을 기약하고 이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그냥 안정 추구하고 막 너무 신중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러니까 유 이유인 대표도 거.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똑같은 위기 지점에 빠진 게 뭐냐면 둘 다 대권에 관심이 있을 텐데 예. 저는 냉정하게 대권 전에 내가 그러니까 유 대표는 중수청 항상 말씀하시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도 대권 욕심 있으면은 적어도 중도 또는 수도권 청년의 자기가 실전에서 뭔가 성과가 나온다라는 걸 입증할 기회가 하나쯤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여론조사로 비춰지는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아하. 선거 랠리에 들어가지고 예. 예를 들어 그러면 몇 가지 기회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전당대회든지 아니면 이제 지방선거. 지방선거 아니면은 보궐선거거든요. 예. 근데 전당대회보다 지방선거나 보궐선거가 난이도가 더 높을 겁니다. 아하. 왜냐면 수도권 단독으로 지금 뛰어들어가지고 예. 과반 득표해가지고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이긴다는 거는 난이도가 높다. 네, 그게 훨씬 높고 전당대회는 하지만 15%도 가치 있는 성과요, 20%도 가치 있는 성과요, 30%도 가치 있는 성과거든요. 당내 그만큼의 지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이거는 전당대회는 지는 사람이 없는 선거예요. 아하. 전당대회는 내가 그러네요. 나가지고 천하람은 3등 했지만 이긴 선거예요 그때. 왜냐면 천하람은 그때 내가 통화하실 때 너 그럼 이번에 용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때는 왜냐? 그때는 이준석을 지지했던 당원들 세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 누군가 나오기만 해라를 안고 있는 거였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 줄 서거나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메시지도 자유롭게 낼 수 있고 이거는 거의 오픈 찬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유 대표한테도 그러니까 당선 여부는 아까 제가 어렵다 봤지만 오픈 찬스 열려 있다. 가서 할 말 다 하고. 응? 그리고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반전의 기회가 많지 않을 거라 보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 유 대표가 뭐 가서 20% 이렇게 득표했다. 근데 뭐 참 전당대회 하기 전부터 답답하는 것 같지만 이번 지도부가 누가 들어서든지 간에 예. 뭐 길게 버티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럼 그 다음에 대안으로서 성적표가 있는 사람이 거론되는 거예요. 아하.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을 저는 위해서라도 일단 나가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군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 이번에 당원들의 예를 들어 15% 20%가 지지하는 게 드러났다.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지방선거나 이런 걸 앞두고 이제는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예. 그때 뭐 전당대 다시 할 여력 없을 때는 이번에 도전. 선대위원장, 공관위원장, 비대위원장 이런 거 최우선 거론되는 게 차점자이거든요 보면은. 그렇군요. 그럼 제가 또 생각나는 어제 드렸던 말씀. 말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은 그렇게 되네요. 뭔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네, 말씀이고. 네, 네, 네. 예, 뉴스 인터뷰에서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또 이런 말씀, 수원 출마 얘기도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제의를 받으셨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의 의중을 알고 싶다. 그 사인이 오면 본인이 나아갈 의사도 있으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공관위원장을 통해 들은 얘기가 없어갖고 이제 지난 총선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으셨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원래 유 대표가 그런 말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유 대표가 뭐 남을 가려가지고 판단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예. 워낙 이 정권에서는 뒤통수가 센 거예요. 네. 그럼 저도 뭐 엄청나게 맞았지만 뒤통수를 그때 뭐 경기도지사 선거 때 있었던 일은 저도 그렇고 유 대표도 그렇고 말 안 한 게 아직까지 많지만은 예. 진짜 뭐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아직도 안 하신 말씀이 많으세요. 예. 아 그거는 뭐 유 대표는 본인이 명예가 있으니까 말 못하시고 아하. 저는 뭐 굳이 지금 말해야 될 상황이 아니니까 안 말하는 건데 네네. 뭐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많았습니다 보면. 예. 그렇군요. 그때 뭐 경기도지사 선거 때는 저는
경기도에 발도 못 들이게 하고 후보가 확정된 뒤에도 김은혜 후보 예. 당시에도 예. 나중에 김용남 의원 오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일이 그 직접적 피해자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수원에서 제가 지원 유세 갔으면 웬만하면 이제 조금 뒤집을 건덕지가 생겼을 텐데 아하. 수원에서 진짜 김용남이 안타깝게 떨어지셨거든요. 개표 초반은 이기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떨어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요. 이게 예. 수원 경기 남부에 그때 수원 화성 이런 데는 충분히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 예. 윤핵관들이 저랑 김은혜 후보랑 잡았던 일정까지 취소시키면서 못 가게 했습니다. 그냥 대표님이 선거 유세 현장에 나타나면 안 된다 뭐 그런. 그게 아니라 그거죠. 유승민을 죽이고 김은혜를 후보로 내세운 자기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려면은 이준석이 없는 상태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순결한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장난질을 공직성을 갖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진짜 경기도에 뛰고 있는 수많은 다른 후보들. 뭐 기초의원 후보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죠. 당 대표 그때 이준석이 얼마나 인기 좋았는데 그때 가지 못하게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걸 뜬금없이 세종시에 집중해 세종시가 처음으로 당선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세종시가 지자체 선거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보수가 당선됐어요. 왜냐면 경기도를 못 가게 하니까 계속 충청도 언저리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처음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런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네. 전 비대위원장 이제 5월부터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서 낙선자들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고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몸을 푸는 것이 아니냐. 또 더 나아가서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분도 있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저는 출마해도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출마에 이번에 안 돼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그 선거진 당대표나 선거진 지휘관에 대해 가지고 은근히 당원들 평가 냉혹합니다. 오히려 당원들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당선하면 보통 내 덕이고요. 낙선하면 남 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뭐 홍준표 대표가 예전에 대선 경선 나오셨을 때 대중 지지율은 높았거든요. 예. 윤석열 후보보다. 어허. 근데 구조적으로 홍 대표가 그 당원 지지율이 계속 안 나왔던 거는 예. 그 전에 지방선거의 성적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랬던 게 커요. 그 당원들의 평가가 그럼 낮았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당원이라는 사람을 모아온 게 전부 다 기초의원이고 광역의원이고 아하. 거기 지방선거 후보들이 많은데 그때 사실 탄핵 이후에 지방선거 때문에 홍 대표가 개인이 잘못했다기보단 그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때 지휘관은 홍 대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총선이 뭐 위험했느냐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랬냐 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뭐 주인공 역할을 했다 보지만은 어쨌든 뛰었던 후보들 입장에서는 패장은 한동훈이다. 뭐 패장 이런 거 이전에 한번 찍어 먹어본 걸 또 찍어 먹어봐야 되겠다는 인상이 강하거든요. 예. 그래도 이제 홍준표 시장님 같은 분들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굉장히 비판 많이 하고 돌아오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때리면 때릴수록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키워준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국민에서 누가 누굴 키우고 이런 상황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래요? 그냥 내 생각에는 아니 근데 앵커님 왜 개혁신당 대표를 모셔놓고 계속 국민의힘 얘기만 이제 5분 남았어요. 이제 개혁신당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원래 저희가 이런 말이 좀 섭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불구경이 재밌긴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 게 실제로 전 대표셔서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시니까 불이 났는데 사실 이제 불구경이 재밌다기보다는 너무 안타까운 그러니까요. 거죠.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그 집에는 불이 났지만은 저를 진짜 모질게 괴롭혔던 윤핵관도 있지만은 정말 바른 마음으로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게 더 많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선거 때도 제가 뭐 사실 선거 때는 후보들끼리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떠냐 얘기하고 하는데 진짜 막 일화들 이런 거 막 들어보면은 되게 그분들이 겪어야 될 일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전 당대표로서 안타까운 마음 드셨다라는 의미신 거죠. 안타깝죠. 저는 국민의힘 이번 선거 참패하면서 이제 당 특히 의원들이 22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기회가 세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안 변하는 모습은 이미 많이 보여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는 거의 확신으로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22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과 관계를 어떻게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대척점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유승민 의원도 하나의 선택점이
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안 됩니다. 그게 안 뭐냐면 21대랑 22대 거치면 지금 가장 구조적인 문제 뭐냐면은 21대, 22대 의원들이 그냥 21대 의원들 제가 만나보면 기본적으로 유승민이 누군지 몰라요. 네, 그런 거. 유 대표가 20대까지 국회의원을 하시고 그 생활도 이제 거의 막판까지 바른미래당을 하셨잖아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1대, 22대 의원들이 유승민 의원과 스킨십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뭐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뭐 옛날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민심에 그런 게 있으면 저는 소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도 하기에 따라서 대통령과 더 확 선을 그어 놓으면 오히려 대선 임박해서는 일단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소환될 수 있고 옆에 계신 이준석 대표도 당은 다르지만 크게는 보수의 단일화 후보가 될 수 있는 단일화 대상자로서도 소환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쪽은 색깔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긴장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분 남았어요. 개혁신당 얘기를 하고 막 네.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데 자, 네. 이기인 전 최고위원, 네. 허나 수석 대변인, 전성균 화성시 의원, 천강정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대원 전 위원장 이분들이 이제 나오신 것 같아요. 예. 중립을 지키신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뭐 5분 후보다 훌륭한 분이고요. 예. 5분 중에 4명을 고르는 선거기 때문에 예. 저 치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또 나 혼자 떨어지시면 되게 불명예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근데 그렇다면 그 한 명도 다 역할이 있을 거니까요. 예. 어쨌든 이번에 각자의 매력을 뽐내는 그런 좀 건설적인 선거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개혁신당은 예전에 뭐 바른정당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은 토론, 정책 그리고 논리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있는 지지자들이 있는 정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구도보다는 저는 제가 현직 당대표로서 주문하는 게 토론이나 정책 면에서 또 하나의 스타가 발생하기를 전당대회 통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홍천 의원 같은 분이 한번 나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끝까지 조홍천 의원한테 그거를 바람을 불어넣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조홍천 의원님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사실 그 후진 양성에 대한 걸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조홍천 의원님은 뭐 재선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항상 중요한 자산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역할하시겠지만은 지금이 굉장히 다른 당에 비해 가지고 젊은 지지층과 당원들을 이끈 데 있어 가지고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젊은 사람들이 주도한 전당대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입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원우 의원님이나 조홍천님도 이제 60대에 접어드셨고, 그러니까 가장 지금 전당대 후보군 중에서 뭐 허은하 의원님 50대, 이기인 후보 이제 40대 뭐 이러고 전성균 후보도 뭐 30대, 조대원 후보도 50대 뭐 이런 비 60대 세대들한테 좀 역할이 좀 있길 바라는 것도 있는 것 같다. 한 3초 남았는데요. 네. 대표님 이번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 과방위 가신다고 했던 말씀 기억나는데. 일단.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탄의 현안들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예. 국토위 교육위를 가장 지망하고요. 아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디어 이런 문제 관심 많기 때문에 과방위 그래서 1, 2, 3순위를 그렇게 가고 있고요. 거기 이제 겸임 상임위로 여가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가위. 네. 여가위 가서. 운영위나 여가위 중에 갈 수 있는 건데 뭐 갈 수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운영위는 가면 윤석열 대통령 때리는 거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아니어도 할 수 있다. 네. 운영이 안 가도 예결위에 배정이 돼요. 예, 일단 여기까지. 개혁신당도? 예결위는 보내드려야 아직까지 될것 모르는 거고. 아, 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